자, 4번 강의에 이어서 05-1 강의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호의 제목이 보호의 원자 모형과 수소의 선 스펙트럼이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은 여러분들이 좀 집중해 가지고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특히 보호의 수소 원자 모형이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해도를 높일 필요가 있고, 이걸 잘 해두게 되면 뒷부분에 가서 조금 더 여러분들이 어려운 걸 도전하더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가장 기본 베이스가 되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좀 집중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수소 원자의 선 스펙트럼과 보호의 원자 모형을 한번 해볼게요. 이 수소 원자의 선 스펙트럼 그리고 보호의 원자 모형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예요. 자, 수소기체를 방전관에 놓고 여기 이제 수소기체가 들어있겠죠? 고전압을 방전시키면 이쪽으로 이제 빛이 나오게 될 겁니다. 자, 슬릿을 통과하게 되면 프리즘을 통과시키고 그러면 역시 굴절률에 따라서 이게 빨간색부터 시작해서 보라색까지 쭉 나타내가 스펙트럼을 완성하죠. 자, 근데 이 수소기체를 했을 때는 태양과는 다르게 이렇게 어떤 스펙트럼이 나타나냐면 선 스펙트럼이 나타나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까만 바탕에 그죠? 빨주노초 파남보가 연속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빨간색 끝에 보라색 이렇게 가시광선 영역에는 이렇게 특히 4군데 정도의 가시광선 영역에 빛이 보이긴 합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수소는 연속이 아니라 선 스펙트럼을 나타내더라. 자, 이 보호란 사람이 나오기 전에 우리가 원자 모형이 발전사를 살펴봤었는데 한번 보호 이전에는 러더퍼드라는 사람이 원자 핵을 발견했었고 그걸 이용해서 원자 모형을 만들었는데 그 모형 가지고는 아무리 설명을 해도 왜 수소 방전관에서 나온 빛을 분해해 가지고 스펙트럼을 만들었을 때 선 스펙트럼이 나오느냐를 설명을 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었고 결국은 보호라는 사람은 보호의 원자 모형을 제안을 했는데 바로 목적이 뭐냐면 이 실질적으로 수소 방전관에서 나온 빛을 스펙트럼에 살펴본 스펙트럼이 선 스펙트럼이다. 그래서 불연속적이란 말은 뭐냐면 빨주노초 파남보가 계속 나오는 게 아니라 끊겼다가 나타났다. 끊겼다 나타났다. 끊겼다 나타났다. 즉 수소 원자 같은 경우는 불연속적인 선 스펙트럼을 설명하기 위해 바로 보호가 수소 모형이라는 원자 모형을 제시를 하고 설명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보호의 원자 모형은 과연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어떤 설명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림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 교과서에 없는 그림인데 여러분들이 복잡해 보이지만 이 보호의 수소 원자 모형을 설명하기 위한 기본적인 이론 같은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런 그림이니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원자핵 주위에 원자핵이 있습니다. 전자는 무질서하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에너지를 가진 몇 개의 원형 궤도를 따라 돌고 빠르게 돌고 있다. 그러니까 이 전자라는 것이 이런 데는 전자가 존재할 수 없다는 얘기죠. 자, 이 궤도를 따라서만 계속 돌고 있고 그 다음에 이런 데도 전자는 존재할 수 없고 그래서 특정 에너지를 가진 나중에 이제 계산하는 것이 있는데 요 식에 의해서 에너지가 계산이 됩니다만은 그래서 마이너스 가장 마지막 껍질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보호의 수소의 가장 바깥 껍질, 가장 멀리 있는 껍질, 무한대 껍질인데 이 껍질이 가지는 에너지를 0이라고 했을 때 얘는 마이너스 1312kJ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이 마이너스 1312kJ이라는 에너지를 가진 그 에너지를 따라 이렇게 돌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두 번째로는 어디 가질 수 있느냐? 마이너스 1300, 마이너스 1100, 마이너스 1000, 마이너스 700 이런 데는 없어요. 마이너스 328이 되는데 전자가 존재할 수 있고 그 마이너스 328kJ이라는 에너지를 가진 궤도만 또 역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런 데도 역시 전자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핵에서 멀리 떨어진 전자는 에너지가 얼마인 거? 마이너스 146이라는 에너지를 가지는, 그지? 껍질에만 궤도를 따라서 이렇게 돈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특정 에너지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아래에 있는 식대로 아무 때나, 그죠? 0에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0, 뭐 이런 게 다 있는 것이 아니라 핵에서 가까운 것부터 시작하면 마이너스 1312, 그 다음은 마이너스 328, 그 다음은 마이너스 146처럼 특정 에너지만을 가진,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불연속적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마이너스 1311, 마이너스 1310 이게 아니란 얘기죠. 그 다음은 바로 328이죠. 마이너스. 그래서 몇 개의 원형 궤도를 따라서, 궤도라는 거니까 벗어나지 못하겠죠. 돌고 있고, 이렇게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이런 원형 궤도를 우리는 앞으로 뭐라고 부르냐면 전자 껍질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이 불연속적인 전자 껍질은 핵에서 가까이 있는 대로 명칭을, 이름을 불러주는데, 여기를 K 껍질, 그 다음은 L 껍질, M 껍질, N 껍질, 알파벳 순서에 따라 가는데, 우리 뭐 더 이상은 할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 뭐 N 정도까지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K 껍질을 좀 다르게 부르기도 하는데, 바로 N은 1인 껍질, L 껍질은 N은 2인 껍질, M 껍질은 소문자 N은 3인 껍질, N 껍질은 소문자 N은 4인 껍질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요때 이 N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주양자수라고 부르는 기호예요. 요거는 나중에 배우게 될 겁니다. 어쨌든 K 껍질 대신에 N은 1인 껍질이다 라는 말이 나왔다면, 이 소문자 N은 주양자수를 의미한다. 그리고 이 주양자수는 보면 알겠지만 1, 2, 3, 4 양의 정수값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양자수는 나중에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전자는 전자 껍질에만 존재한다. 아까도 얘기했죠. 이런 데는 존재할 수가 없다. 그죠? 요 껍질, 이 껍질, 이 껍질, 네 번째 껍질, 이런 전자 껍질에만 존재할 수 있다. 그리고 전자 껍질에 에너지 준이라고 되어 있는데, 한자로 준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영어로 써주는 것이 이해는 더 쉬워요. 레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딱히 번역할 필요도 없는데, 그러니까 어떤 에너지 레벨이에요. 그 전자가 어느 전자 껍질이 있느냐에 따라서 가지는 에너지 레벨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잘 알다시피 보어는 수소를 가지고 원자 모형, 수소 원자 스펙트럼을 분석한 거니까 수소 원자 모형인데, 알다시피 수소는 전자 원자 번호, 양성자 수하고 똑같죠. 한 개의 뭐가 가지고 있다? 전자를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즉, 이 식은, 그죠? 이 N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전자가 N이 아까 주양자수라고 그랬죠? 1인 껍질에 있을 때, 바로 K 껍질을 말합니다. N을 2를 넣게 되면 여기 4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N은 2인 껍질, 즉 L 껍질에 전자가 있을 때의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마이너스 1312, 마이너스 328, 마이너스 146 같은 경우는 바로 여기다가 1 값을 넣었을 때, 2 값을 넣었을 때, 3 값을 넣었을 때의 값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정 에너지 레벨을 값을 계산할 수가 있게끔 위대한 과학자들이 다 이미 정리를 해 놓았죠. 자, 원자핵에서 멀어질수록 전자 껍질의 에너지 준위는 높아지며, 이게 제일 멀리 떨어진 껍질, 사실 이제 N은 무한대라고 얘기를 하면 사실 뭐라고 보면 되냐면 거의 가장 원자의 마지막 껍질이라기보다는 경계? 뭐 요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멀어질수록 전자 껍질의 에너지 준위는 멀고 있다? 그렇죠. 높아지고 있죠. 마이너스 1312. 부호가 마이너스가 붙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 여기가 이제 무한대로 가게 되면 0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인접한 두 전자 껍질 사이의 에너지 간격은 좁아진다. 그래서 정확하게 그리면 첫 번째 껍질에서 두 번째 껍질 사이의 간격이 가장 길게, 즉 에너지 차이가 가장 크게 얼마가 나게 되냐면 약 여기서 여기까지 에너지 차이는 984 정도가 나와요.
그 다음 여기서 여기까지의 에너지 간격은 182 정도가 나오고, 여기서 여기까지 간격은 얼마가 나온다? 한 64 정도가 나온답니다. 뭐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뭐 넣어서 계산해 보면 되는 거니까. 어쨌든 간격이 좁아진다. 그래서 문제 같은데 보면 간격이 일정하게 나오는 것도 있긴 하지만 그건 편의상 그런 거고, 실제 에너지 간격 껍질 사이의 거리는 갈수록 어떻게든 그려줘야 된다. 사실상 좁게 그려줘야 된다라는 사실, 이게 제대로 된 비율이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옆에서 보면 스펙트럼 계열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되죠. 우선 전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전이라는 말이 뭐냐면 전자가 껍질 사이를 이동을 할 수가 있어요. 보가 전자, 수소 원자 모양인데 수소는 전자가 하나 있었죠. 자, 그러면 이 지난 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 이 전자가 K 껍질에 있을 때 가지는 에너지가 마이너스 1312로 가장 작은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전자가 어디에 있으면, K 껍질에 있으면 바로는 수소는 무슨 상태가 되는 거지? 그렇죠. 바닥 상태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전자가 어디로 갈 수 있다라는 거죠? 바깥쪽으로 이동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동 또는 이사를 할 수가 있게 되는데, 가만히 보세요. K 껍질에서 L 껍질로 이동을 한다라는 얘기는 마이너스 1312인 상태에서 마이너스 328인 상태로 바뀌는 거기 때문에 전자가 두 번째 껍질에 있을 때 가지는 에너지는 이 식을 통해서 구할 수 있죠. N은 2인 값을 대입을 하면 되니까 그게 마이너스 328이에요. 즉 마이너스 1312에서 마이너스 328이 되기 위해서는 얼만큼 에너지를 흡수해야 됩니까? 그렇죠. 간격인데 플러스 984만큼의 에너지를 흡수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만일 전자가 두 번째 껍질에 있을 때 에너지가 마이너스 328인데 이게 안쪽으로도 갈 수가 있어요. 이걸 우리가 이동 이사라 그러는데, 전자가 이동하고 전자가 이사하는 걸 우리가 전이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자, 그럼 에너지는 어떻게 바뀌는 거냐면 마이너스 328인 에너지에서 마이너스 1312인 에너지로 바뀌는 거니까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900 얼마만큼, 간격인 84만큼을 뭐한다?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그런데 주로 방출할 때는 빛 에너지로 방출을 하게 될 거예요. 자, 문제는 이 전자가 어디에만 존재한다 그랬죠? 전자는 전자 껍질에만 존재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전자가 이 정도까지 떴다가 다시 되돌아가거나 여기서 다시 이쪽으로 이만큼 가거나 하는 것은 일어날 수가 없는 전이에요. 전자전이는 그죠? 줄여서 전이, 전자전이는 바로 어디에서만 이동한다? 껍질과 껍질 사이에만 이동하는 겁니다. 만일 여기에 있던 두 번째 껍질에 있던 전자가 세 번째 껍질로 이동을 했다 그러면 바로 뭐가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328에서 마이너스 146인 상태가 되는 거죠. 그렇다는 얘기는 바로 얼마만큼? 플러스 182만큼을 에너지를 흡수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반대로 세 번째 껍질에서 두 번째 껍질로 전이가 일어날 때는 마이너스 146에서 마이너스 328인 에너지로 상태로 바뀌는 거기 때문에 차이만큼인 얼마를, 그죠? 182만큼의 에너지를 뭐 하게 된다? 방출을 하게 된다는 거죠. 주로 빛 형태로 방출을 하겠지만. 알겠죠? 그러면 이런 케이스도 있겠죠? 첫 번째 전자 껍질에서 바로 세 번째 전자 껍질로 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얘기는 이 전이가 일어날 때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마이너스 1312라는 에너지에서 세 번째 껍질은 마이너스 146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1312에서 마이너스 146이니까 요 사이의 간격은 얼마가 되느냐? 계산을 해보면 1166이랍니다. 그러니까 바로 뭐냐면 얼만큼의 에너지를, 그렇죠, 1166만큼을 뭐 하게 되면, 흡수하게 되면 바깥으로 갈 수 있다는 얘기죠. 반대로 세 번째에서 첫 번째로 바로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1166만큼 에너지를 뭐 하게 되죠? 방출하는 상황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빛 에너지로. 자, 그래서 우리가 전자전이가 일어나는 경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봤습니다. 어쨌든 전자전이라는 것은 항상 껍질 사이에만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걸 꼭 기억을 해두도록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전자는 또 이렇게 이동을 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이동할 수 있냐면 여기 했는 것처럼 여기에 있던 전자가 전자 껍질을 따라서 이렇게 이동할 수도 있겠죠. 이때는 마이너스 1310이 있던 상태였다가 껍질을 따라 이동을 해봐야 같은 껍질에 있는 거니까 여기 가서도 어떻게 했습니까? 마이너스 1310이라는 에너지를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즉 껍질 사이를 뭐 할 때, 껍질 사이가 아니라 껍질만, 그지? 같은 껍질을 이동할 때는 에너지 출입이 없다. 에너지 출입은 항상 어떻게 될 때? 그렇죠. 껍질 사이를 이동할 때. 그래서 바깥으로 가게 되면 에너지 흡수, 무조건 그 간격만큼.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에너지를 방출. 그런데 주로 빛으로 방출.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수소 원자가 전자를 채우는 규칙을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그죠? 규칙, 배치라고 얘기할까? 자, 전자 배치 규칙이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그렇듯이 안정된 상태를 유지를 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인 정상적인 전자 배치라면 최대한 어떻게 에너지가 낮게 되도록 배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에너지가 낮다라는 것은 거의 비슷한 말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안정된 상태가 되도록 배치를 하는 게 기본 원칙이에요. 그러면 수소는 어디 채우겠습니까? 그렇죠. 여기에 전자가 들어갔을 때가 가장 안정된 상태가 되고, 이 상태를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바닥 상태라 그래요. 어쨌든 에너지를 흡수해 가지고 바깥으로 나가게 전자가 여기에 존재하게 되면 이거는 바닥 상태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걸 우리가 들뜬 상태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여기 있어도 들뜬 상태, 여기 있어도 들뜬 상태, 여기 있어도 들뜬 상태. 들뜬 상태는 다양해요. 하지만 바닥 상태는 하나밖에 없겠죠? 자, 이거는 보호의 수소 원자 모형만 설명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도 다 설명됩니다. 전자가 몇 개 있더라도 가장 에너지가 낮게 배치가 되었을 때를 바닥 상태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뭐가 되냐면 11번 나트륨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걸 응용을 한번 해보면 나트륨 안에는 전자가 11개가 있기 때문에 K 껍질에 안쪽 껍질일수록 더 에너지가 낮은 것이니까 더 안정하죠. 그래서 K 껍질을 다 채울 수 있을 만큼 채워가는 거예요. 근데 K 껍질은 2개밖에 못 채웁니다. 그래서 K 껍질에 2개가 들어가고, 그 다음 L 껍질, 두 번째가 L 껍질이죠. L 껍질은 8개를 채우게 되고, 아직 1개가 남았네요. 그래서 M 껍질에 1개를 채우면 이게 나트륨의 가장 안정되게 에너지가 낮게 배치된 상황이고, 바로 나트륨의 전자 배치의 바닥 상태가 됩니다. 자, 그러면 19번 칼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K 껍질에 2개, L 껍질에 8개, M 껍질에 8개, 나머지 껍질은 8개까지 채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N 껍질에 1개, 이렇게 채웠을 때가, 즉 K 껍질을 채울 만큼 다 채우고 2개, 그 다음에 에너지가 낮은 데가 L 껍질이죠. 그러니까 L 껍질을 채우는데 역시 채울 만큼 다 채우는 게 에너지가 가장 낮고 안정되겠죠. 8개까지 채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M 껍질은 8개, N 껍질 다 채우면 그 다음 껍질로 넘어가죠. N 껍질은 1개,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배치됐을 때가 칼륨 배치의 바닥 상태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 조심할 게 있습니다. 지금 선생님이 이 그림을 보고 설명하기 때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뒷페이지에 보면 이 부분, 그죠? 이 부분이 색깔이 다르게 되어 있을 거예요. 다르게 되어 있을 겁니다.
자, K 껍질은 N은 1인 껍질이고, L 껍질은 N은 2인 껍질, N 껍질은 N은 3인 껍질, N 껍질은 N은 4인 껍질이에요. 그러면 이 원자목에서 껍질에 이게 있습니다. 껍질에 써 있는 최대 수용 전자수, 각 전자 껍질의 최대 수용 전자수는 2의 n 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K 껍질은 1이니까 1 넣으면 몇 개? 2개. 여기에 2 집어넣으면 8개, 18개가 된다는 얘기죠. 자, 세 번째 껍질인 M 껍질에는 전자가 최대로 수용되는 게 몇 개까지가 들어갈 수 있다? 여기에 3을 집어넣으면 18개까지 채울 수가 있다라는 게 최대 수용 전자수의 의미예요. 자, 그런데 K 껍질에는 몇 개만 채우고 18개를 다 채우지 않고 8개 채우고 그 다음 껍질로 갑니다. 그러니까 전자 배치 규칙과 최대 수용 전자수는 좀 다른 개념이에요. 최대 수용 전자수는 이름 그대로 이 껍질 안에는 맥시멈으로 몇 개까지 들어갈 수 있느냐 이건 거고, 전자 배치 규칙은 무조건 얘네들을 다 채우고 넘어가는 게 아니란 얘기죠. 왜냐하면 전자 배치 규칙의 가장 기본은 에너지가 낮게 되도록 하는 거예요. 왜 18개를 채우지 않고 일쪽으로 넘어가느냐? 나중에 할 겁니다. 오비탈에서 배우면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데, M 껍질에 9번째 채우는 것보다 N 껍질에 1개 채우는 것이 에너지가 더 낮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굳이 에너지가 더 높은 9개 채우는 짓을 하지 않죠. 그래서 전자 배치 규칙은 어떻다라는 겁니까?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8개, 세 번째 껍질에 8개라고 나도 그랬고, 뭐 다른 선생님도 그렇다라는 얘기는 무조건 18개를 다 채워야지, 그죠? 그러니까 나중에 설명할 겁니다만은 바로 M 껍질 안에는 또 다른 에너지 레벨이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런 다음에 그걸 이제 오비탈로 설명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한테 나중에 어차피 배울 거니까 지금은 전자배치 규칙은 대부분 1번에서 20번 정도의 원소들만 생각한다면 우리가 몇 개만 채우고 다음 껍질로 넘어간다. 전자배치 규칙은 8개만 채우고 다음 껍질로 넘어간다. 최대로 몇 개를 하든지 상관없이 생각을 이렇게 해주면 쉬워지는 거죠. 아주 간단해집니다. 그래서 8개까지만 찰 수 있다가 아니라 8개 채우고 다음 껍질로 가는 게 더 안정하고, 특히 이제 이건 뭐 어차피 8개까지밖에 못 채우지만 나머지 껍질에서 얘기해요. 18개까지 들어갈 수는 있지만 8개까지 채우고 다음 껍질로 가는 게 에너지가 더 낮게 되도록는 배치다. 더 안정된 배치다.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면 오비탈 배우기 전까지는 무조건 첫 번째 껍질 말고는 두 번째 껍질, 세 번째 껍질은 몇 개 채우고 8개 채우고 다음 껍질로 이동, 이것만 기억을 좀 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뒷페이지 넘겨서 우리가 마무리를 짓도록 할게요. 요 4번, 5번, 6번은 아까 조금 전에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보호의 모형이 왜 만들어졌다 그랬죠? 바로 수소 원자의 선 스펙트럼이 어떻게 생기느냐를 하기 위해서, 분석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뭐 밑에도 있지만 여기 뭐 N은 1인 껍질도 존재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부분이 가시광선 영역만 생각해 보면 그거 설명 안 하고 왔네요. 다시 넘어갈게요. 잠깐만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여기서 하나만 더 설명하고 그걸 해야 되겠네요. 우리가 수소 원자의 선 스펙트럼이라는 계열이 있어요. 자, 라이만 계열이라는 것은 바깥에서 껍질에서 어디로 떨어지는 거냐면 N은 1인 껍질로 떨어질 때가 라이만 계열이라 부릅니다. 스펙트럼에서. 그러니까
뭐 2에서 1, 3에서 1, 4에서 1, 5에서 1 뭐 상관없어요. 어쨌든 n은 2보다 같거나 더 큰, 여기서 출발하겠죠. 2에서 3에서 4에서 5에서 6에서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n은 1인 껍질로 떨어질 때를 우리가 라이만 계열이라 부르고, 이 라이만 계열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자외선 영역에 해당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밖에서 떨어지는데 도착지가 어디인 곳? 그죠? 이 부분은 지워도 되겠네요. 지워야 됩니다. 그죠? 교재는 고쳐 놓을게요. 나중에. 그래서 3부터 시작해가 3, 4, 5, 6 그 밖에서 시작해가지고 어디로 떨어질 때, n은 2로 떨어질 때, 요때를 우리가 발머 계열이라고 부르고, 요게 우리 눈에 보이는 가시광선 영역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은 지워져야 됩니다. 4, 5, 6 그 밖에서 3으로 떨어질 때, n은 3으로 떨어질 때를 우리가 파시엔 계열이라고 부르고, 요거는 역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적외선 영역에 해당돼요. 그래서 라이만 계열 자외선, 발머 계열 가시광선, 파시엔 계열 적외선 영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다시 넘어가도록 할게요. 아까 했던 부분. 자, 그래서 선 스펙트럼이 나타나는데, 아까 스펙트럼에서 그지 슬릿을 통과시켰더니, 그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색깔이, 그죠? 빨간색부터 보라색까지 이렇게 나타나는 얘기죠. 근데 알다시피 무슨 스펙트럼이 나타났다? 선 스펙트럼이 나타났다는 얘기죠. 자, 우리가 가시광선 영역에 해당되는 빛을 설명하기 때문에 목적지는 N2, 즉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세 번째에서 떨어질 때, 네 번째에서 떨어질 때, 다섯 번째 떨어질 때, 여섯 번째 떨어질 때. 자, 두 번째 껍질에 전자가 있을 때 가지는 에너지가 얼마라 그랬냐면은 마이너스 328 이라고 그랬고, 세 번째는 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얼마냐면 마이너스 146, 마이너스 146. 그러면 네 번째는 얼마냐면 마이너스 82 정도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 번째에서 뭐 할 때, 두 번째로 떨어질 때는 요 차이만큼의 에너지를 방출한다는 얘기죠. 요 차이가 얼마냐면 델타 에너지 차이가 182가 된답니다. 그러면 182만큼의 뭐를 가지고 있는 에너지 차이를 가지고 있는 파장의 빛이 나오게 되는데, 그때가 붉은색이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 에너지가 크게 더 큰 차이만큼 내놓는 경우는, 자, 전자가 여기에서 떨어질 수 있으면 180보다 190 뭐 요 정도가 될 텐데, 전자는 이런 데 존재할 수가 없다 그랬죠. 전자는 어디에만 존재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전자 껍질에만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N3 아니면 N4에 존재한다는 얘기죠. N4에. 그러면 N4에 있는 껍질이 N2로 떨어질 때는 얼마의 에너지만큼을 떨어지게 되냐면, 여기서 출발해 가지고 여기까지 오는 거죠. 이게 얼마가 되냐면 246이 된답니다. 그러면 246만큼의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게 녹색에서 나타난다는 거죠. 파장이. 자, 그렇다 보니까 모든 파장의 빛이 다 나타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여기서 이 사이는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왜? 에너지 차이가 182, 그 다음 큰 차이는 183, 184, 185, 183, 184, 185 이렇게 나타나면 좋은데, 그런 건 존재할 수 없다 그랬죠. 그 다음은 어쩔 수 없이 뭐부터 나오는 거야? 246. 그게 여기에 뚝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검은색 영역은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그 다음은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서, 그죠? 그 다음 이런 경우도 있겠죠. 이런 경우도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요거 차이가 얼마가 되냐면은, 그죠? 얼마가 될까요? 한 20, 60 정도가 나오는데, 그 정도 에너지가 또 뭐 할 수 있다는 거죠.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많이 나와봐야 이렇게 나오는 경우, 요건 또 눈에 보이지도 않겠네요. 선생님 잘못 얘기를 했습니다. 요 차이 간격만큼 에너지는 나올 수는 있지만 N3으로 떨어지는 경우는 여기서 여기 말하는 길이죠. 기왕 얘기했으니까 얘기할게요. 말했으니까 네 번째에서 세 번째 떨어지는 경우 같은 경우는 눈에 보이는 영역이 아니죠. 가시광선 영역은 항상 어디에 떨어져야 돼? N2로만 떨어져야 됩니다. N3로 떨어지는 경우가 뭐라 그랬습니까? 파생계열이고 적외선입니다. 요 60 정도에 해당되는 빛이 이렇게 나올 수는 있지만 적외선이라서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고 이 빨주노초 파남보의 영역에도 나타나지는 않게 되겠죠. 요거는 이 스펙트럼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쨌든 요로 떨어지는 것들만 스펙트럼에 나타나는데 이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전자 껍질이 연속적이지 않고 단계적이기 때문에 스펙트럼도 어떻다는 겁니까? 요 스펙트럼 다음에는 요것밖에 못 나오는 거고 그 다음은 요것밖에 못 나오게 되는 거죠. 알겠죠? 자, 그래서 수소 원자의 선 스펙트럼 중 가시광선 영역은 2로 떨어질 때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알겠지만 이때가 에너지가 어떻겠어요? 여기서 이쪽으로 떨어질 때가 바로 뭐냐면 가시광선 영역으로 할 때 중 어떻다는 얘기죠? 가장 에너지가 작은 조건이 되는 겁니다. 3에서 2 떨어질 때. 그럼 에너지가 가장 작죠. 자, 우리가 이 식을 많이 봤을 텐데 에너지와 진동수와 파장까지 관계입니다. 그래서 에너지와 파장은 무슨 관계냐면 반비례 관계죠. 그래서 에너지가 작다면 파장은 길게 나타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빨주노초 파남보 중에 가장 긴 영역에 해당되는 게 붉은색이 이쪽에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뭐 다른 것들은 된 것 같고, 붉은색에서 보라색으로 가면서 스펙트럼 간격이 줄어들죠. 줄어드는 것과 수소 원자가 이 전자가 갖는 에너지 준위는 에너지가 높아질수록 이쪽으로 갈수록 역시 간격이 좁아질 수밖에 없다. 뭐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문제는 이제 마지막으로 보호 모형도 완벽한 게 아니라 한계를 가지고 있다. 자, 바로 뭐냐면 수소 이외의 원자 같은 경우는 보호 모형을 이용해서 적용을 할 수는 있겠지만 오류가 많이 생깁니다. 오류라기보다는 오차가 커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수소만큼은 완벽하게 이 스펙트럼이 나타나는 것을 해석할 수가 있는데, 그죠? 수소의 선 스펙트럼이 나타나는 경우에 대해서 뭐 할 수가 있다? 완벽하게 설명할 수가 있는데, 바로 그 다음인 헬륨, 전자가 두 개 이상인 헬륨, 뭐 리튬, 그죠? 쭉 나가 뭐 나트륨의 노란색 스펙트럼이 나오는데, 얘네들의 선 스펙트럼을 자세하게 설명할 수는 없다가 나오게 됩니다. 이게 보호 모형이 최대 단점이에요. 그래서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새롭게 업그레이드 되어서 나온 모형이 현대적 원자 모형, 즉 전자 구름 모형이 됩니다. 그러면 보호 모형이 설명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이유로 현재로는 바로 전자구름 모형을 사용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보호 모형을 배워봤는데, 보호 모형의 핵심은 여러분들이 뭘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냐면 바로 첫 번째, 보호 모형은 수소선 스펙트럼을 설명하기 위해서 만든 거다. 그 다음에 보호 수소 모형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런 기본적인 베이스 되는 지식을 알고 있어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했죠. 요거는 뒤에 가서도 많이 적용이 될 겁니다. 전자 껍질, 뭐 에너지 레벨,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보호 모형에서 전자 채우는 방법, 그리고 가장 안정하게 채워졌을 때 이를 바닥 상태, 뭐 이런 식. 그 다음에 전자 전이는 어떻게 일어나고, 전자가 전이가 일어날 때 바깥으로 갈 때 에너지가 흡수되고 안으로 들어올 때 에너지가 방출되고, 그리고 각 전자 껍질의 최대 수용 전자수는 얼마고, 그 다음에 선 스펙트럼이 전자가 껍질 사이에서만 존재하고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빨주노초 파남보가
그지? 수도 없이 이어진 연속 스펙트럼이 아니라 이것처럼 선 스펙트럼이 나타나더라.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정리를 머릿속에 해주면 다음 시간에 배우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05-2 강의를 이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고생했습니다.